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새벽입니다. 전우책입니다. 새 정부 출범 D-3, 이제 3일 뒤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민주주의는 이 권력 남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존 로크, 루소, 몽테스키에 오늘날 민주주의를 설계했던 이 분들은 모두 이 권력의 분산과 견제에 몰두했습니다. 몽테스키에가 쓴 법의 정신이 그렇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의회 독재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했던 당시의 자유주의자들은 권력의 견제에 집중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이 버지니아 권리장전을 썼던 젊은 조지 메이슨이 헌법제정회의 멤버들과 교환한 편지에는 권력 남용을 염려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탓에 처음부터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일은 운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왕조시대 성군을 만나는 것보다 더 낮은 확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독일 언론인 볼프 슈나이더가 한 말입니다. 이 볼프 슈나이더는 좋은 왕은 20명 중에 1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좋은 통치자는 도대체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 정치에 투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소명의식을 가졌을까요? 제가 우리 국회를 보면서 정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달들이 아닐까 의심하는 게 제발 기우였으면 합니다. 오직 명예와 부귀 영화를 쫓을 뿐인 정치 몰입이들 말입니다. 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6월 1일 재보궐선거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수없이 에드블룬을 띄웠죠. 안철수가 어제 오후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질 생각이다. 몸을 던져요. 몸을 던진다는 말은 흔히 하는 말로 투신한다. 이 말인데 곧 그는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가 한 말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만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희생을 한다고 분당갑에 출마를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켜서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나서면서 이 경기도뿐 아니라 수도권 승리를 위해 제가 분당갑에 출마해 달라는 당 안팎의 진정어린 요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가 진정어린 요청에 이 감동을 받아 자신을 희생시키겠다는 생각을 한 것인지 솔직히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분당갑은 보수 정치인에게는 서울의 강남처럼 안방처럼 여기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면 지구는 이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돌게 되는 걸까요? 저라면 이제 당권을 잡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솔직히 털어놓겠습니다. 그런 정직함이 정치인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그는 분당갑에 어떤 연고가 있느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 분당갑에서 가장 먼저 사옥을 지은 게 안랩, 그러니까 안철수 연구소, 이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절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죠. 보수 정치인에게는 흠지 노원에서 그는 보수와는 거리가 먼 정당으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런 안철수가 분당으로 지역구를 옮기는 것에 안랩 사옥이 명분이 될까요? 안철수는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에 전략 공천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마할 때는 자신과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상식이자 도리다. 이재명은 당연히 분당갑 내지는 경기도 쪽에 출마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재명이 계양을에 출마한다는 것은 이 역시 오래전에 이 민주당이 띄운 에드블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됐죠. 거의 매일이다시피 계양을 출마설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역시 예상대로 개항을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된 겁니다. 민주당은 6일 비대위에서 이재명을 개항을 보궐선거 후보자로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은 3월 9일 대선 패배 이후에 불과 2달 만에 정치 일선으로 복귀합니다. 고용진 대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고문을 개항을 후보자로 의결했다. 최근 지도부가 그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출마를 요청했고 이 고문도 동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 역시 당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화장술, 놀라운 분식입니다. 언론은 민주당 일각에서 인천시장 선거는 물론 이 전체 지방선거 판세를 위해 이재명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렇게 썼는데 이런 기자의 거짓말이고, 솔직한 말로 기자의 거짓말이고, 진실은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 수많은 의혹에 둘러싸인 그가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제 남은 수순은 뻔합니다. 전당대회 출마에 당권을 주겠죠. 어쩌면 우리 정치판은 안철수와 이재명이 여야의 대표가 되는 문자 그대로 물갈이를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정치 지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틀 뒤면 이 권좌에서 내려오는 문재인에게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6일 검찰총장 김오수가 낸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박경미 이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지만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 그래서 문재인이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 어쨌든 김오수는 사표를 내는 항명의식으로 그나마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권력에 굴종하는 검사에 따른 오명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됐지만 말입니다. 김오수와 함께 금수완박에 항의하며 던졌던 다른 검찰 간부들의 사표는 이 검찰 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문재인은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검수완박 사태가 없었어도 김오수의 진퇴는 정치판과 법조계의 관심사였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과연 그 자리에 버틸 것이냐. 언론은 검찰총장이 교체될 거라고 추측했는데 이 김오수는 임기를 다할 거라고 말해왔죠. 결국 윤석열로서는 뜻하지 않게 큰 짐을 하나 든 셈이 됐습니다. 그가 할 적폐청산에 걸림돌이 될지 모를 사람이, 그것도 전혀 다른 이유로 스스로 물러났으니 말입니다. 정권교체 이틀 전인 오늘까지 새 정부 조각을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수완박에 이어 2라운드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이 총리가 없이 출범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지금 총리 후보자 한덕수에 대한 국회 인준을 한동훈, 정호영 두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목리를 부리면 국민의힘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제도를 두면서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한 우리 헌법의 맹점입니다. 이 대통령제에서 어울리지 않게 국무총리를 뒀다면 차라리 국회 다수당이 총리를 지명하고 그 총리가 장관들을 제청하도록 하는 이원 집정부제 같은 제도가 혼란을 줄였을지 모릅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도 이 총리 없이 출범했습니다. 당시 DJP 연합으로 총리 후보자가 된 김종필은 야당인 한나라당 반대로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총리에 취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서리 제도가 있었죠. 김종필은 이 서리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실상 총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그 뒤 2000년에 도입이 되어 당시 총리는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었으나 인준을 거쳐야 했죠. 노무현 정부 고군도 이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준 절차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 김대중이 한 대북 송금에 대해 특검 법안을 제출했고 그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결국 대통령 취임 다음날 특검 법안 처리와 총리 인준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여야가 바뀐 2008년 이명박 정부 한승수 총리도 인준이 늦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이 공약했던 통일부 여성부 폐지 공약에 야당이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임명동의안은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에 통일부 여성부 폐지를 철회한 뒤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김용준이 총리로 지명되는데 이 두 아들의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지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정홍원이 총리가 된 건 정부 출범 2달 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요? 이낙연은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아주 고전을 했죠. 결국 정부 출범 21일 뒤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과연 한덕수는 무사히 국회 인준을 통과할까요? 윤석열은 여소야들을 감안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고 호남 출신인 그를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의 인준을 볼모로 한동훈, 정호영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호영은 그 이유를 알겠는데 한동훈은 도대체 뭡니까? 진짜 목적은 한동훈을 쳐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의 반발이 감지됐습니다. 윤석열은 한덕수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며 신뢰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말하자면 윤석열은 민주당의 목리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한덕수 임명 동의안을 끝내 부결시킬 경우에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부총리 대행체제로 가겠다는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이른바 플랜 B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이 5일 밤 한덕수에게 전화를 걸어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한 총리 목을 잡고 있는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새로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냐,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생각은 말하자면 이 민주당이 한덕수 인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연계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한덕수와의 통화에서 한덕수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대엔 명분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윤핵관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덕수가 산업, 통상, 외교 부분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확보했기에 지명한 것이며 민주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윤석열은 총리 인준이 안 된다면 총리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플랜 B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총리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현 김부겸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뒤에 추경호 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윤석열이 한덕수에게 했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정치적 이유로 우리 정권을 발목 잡기 위해서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총리 없이 가겠다.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강행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역시 윤 당선인 측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 후보자는 정 후보자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한 후보자와 왜 엮나, 왜 정호영을 한덕수와 엮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상 정부 출범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이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른바 정면 돌파를 천명한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윤석열과 인수위는 장관 임명이 미뤄질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일단 유임시키는 대신에 차관 체제로 끌고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장관들 다 물러나게 하고 차관 체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사퇴한 김인철의 경우 후임 인선부터 청문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 교육부 장관을 위임시키지 않고 차관이 일단 역할을 대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왜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걸까요? 새 정부 출범 시기에 이 민주당이 주도권을 내줄 경우에 향후 전국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발목 잡히지 않겠다. 한번 잡히면 계속 잡히는다. 언론에 나온 인수위 관계자인 말입니다. 이 새 정부 초기 민주당의 방해에 굴복하며 내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수많은 장관들은 국민의힘이 찬성해서 임명이 됐느냐? 한 후보자 인준 거부는 새 정부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그런데 민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검수완박을 뜻대로 관철시킨 민주당은 지금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의회 독재라는 말을 들어도 헌법을 파괴한 입법 구태타를 했다는 비난에 휩싸여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정말 얼굴 뜨겁습니다. 마침내 관례와 야당과의 약속마저 깨고 21대 국회 후반기에 이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을 넘기지 않겠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여야 합의를 했을 때 후반기 국회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걸 벽지화한 것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야가 이제 바뀐 채 또다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인 말이 이렇습니다. 민핵관이라고 해야 합니까? 후반기 국회를 책임지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새롭게 원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 말을 바꿔놓고 보면 지난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원내대표 박홍근이 기자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 좀 심하게 말해서 무슨 성향의 기절이 있는 겁니까? 정치판의 신사도는 이제 사라진 모양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야당의 견제 기능입니다. 박홍근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야당으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법사위가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당시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합의문을 만든 것이다. 아니 국회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데 본회의 통과는 민주당 마음대로인데 무슨 견제가 또 필요한가요?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됐으니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합의 때 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주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차 임대차 3법, 노동 3법, 중대재해법 등 온갖 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마침내 이 법사위원장의 힘으로 안건 조정위원회 무력화시키고 원내다수의 힘으로 편법과 온갖 꼼수를 동원해 쪼개기 국회까지 동원해서 검수완박법마저 통과시켰습니다. 부끄럽지 않은가요? 민주당은 권성동과 이준석이 야합했던 검수완박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야합의 당사자 권성동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헌신짝처럼 협상을 파기한다면 또다시 의회 독재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사수가 중수청 등 검수완박 후속 입법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 설치 입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추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입법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지연 전략을 편다면 이번 국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선인 대변인 장재훈의 말입니다.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그런 어석수로 약속도 파기한다면 국민이 심판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지난해 여야 협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기 행각이자 먹튀다. 민주당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두 무력한 야당은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경기도 법화 유용 사건 아시죠? 이른바 소고기 법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4월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재명과 김혜경을 국고손실죄 공범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어제 뒤늦게 보도되었습니다.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한 총 금액은 무려 5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는 법인카드 관련 금액과 관용 차량 렌트 비용, 그리고 이재명 부부 의전을 담당했던 배모 이 사무관의 11년치 급여 등이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 마지막 가석방 심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심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장 3분, 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 3분은 끝내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이 3사람 죄가 뭘까요? 이 3사람 역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 이른바 국고손실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이제 문재인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게 대통령 기록물로 들어가 있죠. 그래도 밝혀야 합니다. 작용과 반작용,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변치 않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작용과 반작용.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